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G20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G20 정상회담 일정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좀 꼽아서 얘기를 해본다면요. 일단 뭐 박근혜 전 정권 때 그 탄핵 사태로 인해 가지고 외교 자체가 공백이었거든요. 거의 외교가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였는데 일단 네. 그 주변 사강과의 외교를 일단 정상화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교 공백을 메꿨다는 게 가장 커다란 의미에서 성과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또 지금 최근에 뭐 지금만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그 긴장이 계속 고조된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제재 압박 그리고 대화를 병행하겠다라는 그런 이른바 우리 정부의, 우리 한국의 주도적 역할론, 이 부분이 미국에 의해서 지지를 받았다는 점, 동의를 받았다는 점도 굉장한 성과로 보여져요. 네. 또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뭐 여전히 이견으로 남았습니다만 아무튼 중국이 우리에게 계속 가해왔던 그 사드 조치 철회, 사드 보복 조치 철회, 이런 부분들이 얘기됐다는 부분도 좀 성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한일 간에 막혔던 그런 외교적 행로가 이른바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는 점, 이 부분도 굉장히 성과로 보여지죠. 단 중요한 건 이번에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했던 그 대화라는 국면이 좀 이제 무색해진 면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화를 계속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베를린 신구상에서 밝혔던 것도 전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커다란 성과를 봤으나 여전히 이제 이견은 남아 있는 거죠. 미국과의 한미 FTA 재협상 문제라든지 주한미군의 방위 분담금 문제, 이런 것들은 남아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 볼 때는 외교를 복원했다는 점, 그리고 한반도 우리 한국의 주도적 역할론을 인정받았다는 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성과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외교의 복원 그리고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G20 회의를 묶어서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새로운 외교 출발은 잘 무난하게 그리고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운전석에 앉을 수 있는 이런 한반도의 그 주도적 역할, 남북 대화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를 받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 G20 회의에 가서는 또다시 사강국, 우리 주변의 사강국들하고 연쇄적으로 다 회담을 갖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그 프랑스라든가 독일 주요 국가, 그다음에 호주, 인도, 그다음에 심지어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정이 없었는데도 회담을 갖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질 정도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한국의 어떤 국가적 위상,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새로운 출범한 소위 촛불 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위상이 높아짐을 보여줬다는 데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남북 대화에 대한 이런 제의,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제의하는 게 의미가 있고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구조를 같이 연계해서 같이 풀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간단하게 한두 가지가 이야기하면,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을 때 이 사드의 문제에 대한 보복을 해제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교류 위축을 풀어달라 이렇게 했는데 시 주석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응답을 하지 않고 북한은 우리의 혈맹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G20 회의 공동 성명에 이제 핵이라든가 미사일 관련한 북한의 이런 규탄한 내용이 들어가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네, 사실 공동 성명에 북핵 관련 내용이 들어가느냐, 뭐 안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력을 했지만 이 부분은 포함은 안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 G20 이 무대라는 게 원래 이런 특정 지역의 안보 문제가 공동성명에 포함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자 외교라든지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G20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이 경제 이외의 문제, 기후협약 이외의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정부의 뭐 한계라기보다는 이거는 그 G20 공동성명 그리고 G20 회의의 기본적인 성격과 구제 관련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자 외교에서는 다들 인정된 부분들인데, 이것이 20개 나라의 공동성명에 담긴다는 것은 일단 그 회의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 이래서 이제 배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추가로 좀 네네. 설명을 하자면요. 요번에 그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쏘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유엔에서 안보리 결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주로 중국이 상당히 변수였지 않습니까? 이번에 러시아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해가지고 무산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번 G20 회의는 어느 특정의 이념을 가진 세력들이 모인 게 아니라 세계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규모가 앞서는 주로 G20 주요국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과 러시아도 다 있기 때문에 통일된 합의를 사실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내용이 간접적으로라도 좀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았죠. 네. 물론 공동 성명에는 포함은 안 됐지만 지금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연설에서 관련 문제를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또 평가할 만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다자간 외교라든지 양자간 회담에서는 충분히 드러난 얘기들이에요, 사실. 그런데 이 G20 회의라는 건 사실 세계화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세계화 지금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그 독일에서 그 반세계화 시위가 아주 극렬하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G20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공통 그 주제들이 있어요. 난제, 과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지금 전 세계 GDP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20개국이 모여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모임으로 출발한 성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안보 문제 그리고 특정 지역의 영내 문제가 이 부분에서 거론되기 어려워요. 지금 김 부장이 잘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결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한미일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만 분명해요. 사드 문제도 그렇고 특히 ICBM을 보는 관점도 러시아는 지금 ICBM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ICBM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ICBM이라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약자니까 네.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불과하다는 게 러시아의 관점이거든요. 네.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G20 정상회의에서 담기긴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죠. 단지 그러나 푸틴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이해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G20 정상회의에 그것이 담기기 어려웠던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의장국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 부분을 인정했다는 건 굉장히 큰 외교적 성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G20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국내에서 나오고 있는 평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평가가 좀 박한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번에 어떤 재미있는 현상은 평소에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게 한국당이고 네. 그나마 이제 좀 약간의 협조 반대 반 하는 게 이제 국민의당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완전 거꾸로 한국당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번 해외 순방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이 가장 반발하는 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문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환영한다. 한미일 성명은 같이 공동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다. 이런 입장을 한국당이 냈는데 네. 한국당이 아마 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이렇게 긍정적인 논평 낸 건 아주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거는 뭐냐면 달라진 홍준표 대표 취임 이후에 달라진 홍준표, 달라진 한국당을 보여주는 건데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해외 방문 중에는 비판을 자제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했는데 그런 네. 연장선에서 뭔가 앞으로 향후 비판과 공격을 할 때 하더라도 현재는 당분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자제하는 이런 노선으로 갈 것 같고 근데 국민의당은 이번에 대해서 정상 간 이견만 제하긴 했다. 외교적 난맥상은 여전한 상수로 남았다. 그리고 또 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안에 접점을 찾지 못한 포토제닉용에 불과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네. 아마 최근에 그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된 추미애 대표와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앙금이 있어서 이런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점이 분명히 있죠. 국민의당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전 이 판단은 일정 부분 굉장히 편향적인 거라고 봐요. 과거에 보면 여야 관계가 대개 이제 어떤 관점에 따라서 보냐에 따라서 지나치게 비판적이고 또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나올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G20 정상회의에서 거둔 외교적 성과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좀 봐요. 이 부분은. 그리고 지난 정권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되게 긍정적으로 야당도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순방하고 난 다음에 지지율도 올랐던 게 사실이었고 이번엔 아무리 봐도 물론 아까 우리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완전히 뭐 포토제닉용이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너무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이제 국민의당 소명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최근에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머리 자르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정부의 그것이 이제 정부의 아주 급냉한 아주 그 요인이 돼 있잖아요. 네. 그 부분과 연관 안 시켜볼 수가 없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저는 국민의당이 절대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대단히 정치적인 이제 논평을 낸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국민의당이 최근에 조작 제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그대로 드러낸 거다. 문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아주 혹평하고 평가절하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나아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당연히 정치적인 어떤 멘트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이후에 전국이 급냉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추경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거든요. 네, 바로 그 점이 참 걱정입니다. 지금 뭐 정당끼리 싸울 때 싸우더라도 추경안은 지금 현재 민생 문제 해결 그리고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추경안이 지금 제출된 지 그게 6월 7일인가 제출이 됐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 7월 국회까지는 그걸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7월 국회 마무리하려면 7월 18일 본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정도에는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당이 중간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에는 협조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네. 지금 바른정당도 일종의 한국당과의 선명 야당 대결을 하는지 별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요. 발을 어느 정도 뺐고, 그다음 국민의당이 지금 현재 이 추미애 대표의 그 발언,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서 네. 사과라든가 사퇴가 없으면 대표직 사퇴가 없으면 협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좀 가장 그래도 국민의당까지 합쳐야 120석, 더불어민주당 120석 플러스 국민의당 40석 해서 150석이 넘는 과반이 되거든요. 그래야 뭔가 법적으로 통과가 가능한 요건이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국민의당 협조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빨리 이 머리 자르기와 관련된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런 갈등과 이런 대립이 빨리 해소되기를 하던 바랍니다. 네. 어쨌든 지금 갈등 상황이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이 시작이었던 만큼 국민의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계속 나서면 역풍을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지금 국민의당 지지율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호남에서도 국민의당 지지율이 안 좋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제 이러한 점이 국민의당으로서 대단히 곤혹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제보 조작 사건은 사실 국민의당으로서는 당의 명운이 걸렸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은 이것이 뭔가 윗선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영장 청구했다는 자체가.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무조건 민주당이 협조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볼 때. 따라서 이쪽에 대해서 선명하게 강경하게 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처럼 추경은 지금 제출된 지가 한 달이 넘었고 추경 예산안은 작년도 그랬고 지지난해도 그랬고 항상 통과가 됐거든요. 네. 국가재정법상의 여건 미비다라는 이제 그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 그렇게 명분이 와닿지 않는 면도 있단 말이죠. 그런 네. 면에서 추경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고 의석을 가지고 그렇다고 이 부분을 완전히 협조해 줬다가는 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과 뭔가 연계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카드를 다 내놓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네. 최근에 또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왔는데 추미애 대표가 여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단 말이죠. 오히려 천안에서 최고위원회의 할 때 그 부풍 조작에 버금간다라는 더 수위 높은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추미애 대표가. 게다가 미필적 고의에 가깝다 이런 말까지 했기 때문에 국민의당도 지금 현재로서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도 지금 국민의당의 협조가 없으면 절대로 아무것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지지율이 지금 호남에서도 지금 아주 저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당의 어떤 그 접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특히 집권 세력이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당에 대해서 뭔가 명분도 좀 주고 네. 국민의당도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안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하고 이러면서 뭔가 접점을 찾아 나가지 않으면 양쪽이 다 어려워질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가 넘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도 보니까 갤럽 조사가 다시 3%포인트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나 이제 여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높을 때 야당에게 뭔가 관용이나 포용의 모습을 보여주고 야당도 선명성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잖아요. 뭔가 여당이 협조할 때 국민의당이 이른바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추미애 대표하고 지금 국민의당 사이에는 완전히 지금 치킨 게임 같은 게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이제 마주 달리는 차처럼 딱 가고 있는데 서로 운전대를 안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킨 게임 하면 둘 다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민주당 전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국민의당은 추자만 들으면 지금 굉장히 핫한 싫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그렇고 추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세를 버리고 나름대로 이제 양보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추미애 대표도 이제 별명이 추다르크잖아요. 근데 진정한 추다르크가 되려면 뭔가 좀 양보하는데 그동안 처음에는 사과를 안 하고 세게 나가지 않습니까? 부풍 조작에 버금간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사과와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걸 하면서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증거조작 사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 책임, 이게 국민의당에 대해서 이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거론을 했던 건데 아까 저희 기자 중계에서도 보면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지금 이준서 전 최고위원 영장 청구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근데 청구한 거는 현재 제보 조작에 직접 관련됐다고 한 것까지는 아직 밝혀낸 건 아니고 뭔가 부실하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그거를 방치한 거 아니냐. 최소한 발표한 이후에 대선 전 사이에는 뭔가 이 제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문제가 있는 아닌가 해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의당이 강력 반발하느냐. 이러한 미필적 고의라든가 이런 머리 자르기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그때 머리 자르기를 할 때 안철수 전 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방치해버리 국민의당 입장에서 그 말을 반발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일종의 그게 검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실제로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 반발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회에서는 이렇게 상황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 해결해야 될 사안이 또 있습니다. 바로 송영무 국방장관 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정부 시한이 내일 종료가 됩니다. 지금 선택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는 정의당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대엽 후보자를 임명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송영무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야당은 어쨌든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문 보고서가 다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내일까지 재송부 요청 기간이니까. 네. 내일 지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거죠. 네. 대통령의 인사 권한이니까, 인사의 고위 권한이니까. 문제는 여전히 추경입니다. 지금 추경을 어떻게 과연 이걸 국민의당의 협조를 받아서 국민의당이 됐건 다른 야당이 됐건 받아야 되는데. 지금 야당들은 만약에 조대엽 이 송영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은 추경 협조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물론이고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지금 현재 내각이 아직도 5월 9일 날 취임하고 오늘이 2달인데 60일이 넘도록 내각이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난 박근혜 정권 때 52일 만에 내각이 구성된 적이 있어요. 네. 너무 늦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다시 또 내정을 해서 청문회를 거치고 이러기 너무 또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러워요. 이 두 가지 딜레마입니다 지금. 근데 결국은 지금 재송부 요청을 내일까지로 이제 못을 박은 걸로 봐서 문 대통령 귀국한 다음에 저는 임명할 것 같아요. 임명한 다음에 이제 정부는 다시 또 냉각될 수밖에 없겠죠. 야당으로서는 명분이 또 없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아까 얘기처럼 치킨 게임처럼 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역시 중요한 변수가 국민의 지지율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라는 게 이 지금 두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일정 부분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갈 길을 가겠다라는 게 저는 정부의 입장이 아닌가. 그리고 일단 추경이 너무 늦춰지고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야당은 계속 반발할 것이고 단지 근데 네. 야당의 반발이 계속 이렇게 이 부분을 추경이나 이런 부분과 연계시키는 게 과연 맞는 전략인 것인가.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쟁점이 있는 상황이죠? 예, 제가 보기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검찰 때 업무를 굉장히 특수통으로서
수사를 잘하고 성실하게 해온 거로 좋은 호평을 받아왔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몇 가지 쟁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중에 네.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연세대 교수 재직 시절에 2005-6년도 경에 당시 그 자기 제자로부터 과잉 향응 접대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네. 당시 그 학생이 교육부에 진정서를 냈었거든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교수들 한 20여 명 식사하는 거를 식사비를 대고 그다음에 연구기금 1,000만 원을 내라 그래서 냈다는 거고 그다음에 베이징의 교수를 박상기 그 당시 교수가 가는데 동행해서 가라오케에서 향응 대접을 했다고 하는 거를 진정을 해서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부와 연세대가 근데 이거를 뭐 결국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만은 요게 이제 과연 이런 게 단순한 한 건이겠느냐 아니냐 하는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형사정책연구원장 시절에 법인카드를 주말이나 공휴일 날도 좀 쓴 게 있어서 그게 이제 감사에 논란이 돼가지고 그 나중에 다른 인쇄 수입으로 갚는 한 460만 원 가량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인쇄 수입으로 순차적으로 갚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통진단 해산 결정에 대해서 비판 기고문을 쓴 거 이런 네. 것들이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이번 주 전국 어떤 전환점이 있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